인터미션 시간 알차게 즐기셨나요? 네, 저는 강연 2부의 사회자를 맡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여러분들도 다시 활기차게 이번 시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연 2부의 첫 번째 연사님을 모셔볼 시간입니다. 1부의 강연들을 통해 마음으로 이어진 우리, 이제 내면을 넘어 밖으로 함께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지구로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마시고 있는 이 공기,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는 햇살, 지구는 매일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요? 매일 아침 벌뜬 눈으로 집어드는 커피 테이크아웃 컵, 그리고 유행에 따라 사고 버리는 옷. 우리가 지구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들은 선물이라기보다는 탐욕의 덩어리들에 가까운데요. 사지 않는다는 결심, 지구를 향한 첫걸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환경단체 활동가이자 콘텐츠 에디터, 그리고 책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의 저자이신 이소연 연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지구로라는 챕터의 강연을 맡게 됐는데 사실 그럴 만한 제가 처지인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한 직장인이었고 지난달에 퇴사를 하긴 했지만 직장인으로서 그냥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실천해온 게 컸고 그걸 토대로 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활동가로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까 힌트를 주신 것처럼 옷이란 게 우리 일상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벽하고 잘하고 있진 않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부제목을 기후위기 시대의 의생활이라고 좀 잡아봤어요. 사실 제 책의 부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 근대 사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이 정도 옷을 입고 좀 멋을 부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게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보면 그 위기의 규모를 이미 체감하고 있죠. 올해 초만 해도 산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나서 이제 더 이상 뭐 호주나 미국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니면 우리 이웃이 겪는 그런 진짜 위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예전에도 뭐 이렇게 입었으니까 지금도 입어야 되지라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방향으로 진짜 옷을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좋은 기회로 연사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오늘 출발하시면서 집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뭐 오랜만에 친구랑 여기 대학교 가서 같이 강연 듣는데 뭐 입지? 끝나고 한양대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뭘 입을까?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일상적이죠. 저도 이제 옷장 앞에서 특히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뭐 입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영국의 한 설문조사, 영국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여성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생 동안 옷장 앞에서 오늘 뭐 입지? 하는 시간의 총합을 계산을 해봤대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늠이 잘 안 되죠.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9개월의 시간을 오늘 뭐 입지? 하고 고민을 한대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니까 1년이라고 잡아볼게요. 1년이면 밖에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꽃이 피고 지는 아주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옷장 앞에서 오늘 뭐 입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저는 좀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아직 쇼핑하는 시간이 안 들어갔어요. 저는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쇼핑을 하려면 그냥 봐서는 안 돼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 브랜드가 이 브랜드를 카피하지 않았는지, 너무 유행이 뒤처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원하는 옷을 찾았다면 이 가격에 할인이 최대로 들어간 건지 쿠폰 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돈과 그 우리의 마음과 체력을 쇼핑에 많이 쓰거든요. 그런 쇼핑하는 시간까지 하면 2,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저는 옷이라는 것을 잘 입고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플렉스 하듯이 써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올해로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는데 이 결심을 이렇게 쉽게 이어왔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옷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런 브랜드들, 뭐 포에버 21이나 H&M 특히 이런 브랜드들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왜냐면 싸고 예쁘니까. 이제 코스나 자라 요 정도로 가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좀 비싸요. 자라에서도 원피스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훌쩍 뛰어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돈만 있었으면 내가 다 사고 싶다 싶을 정도로 저는 이런 브랜드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마 뭐 미국에 유학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브랜드, 특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브랜드들의 옷 가격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할 때쯤에 처음 미국에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심지어 저는 환경에 꽤나 관심이 있어서 이제 미국의 그 폐활용 정책을 연구하러 가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브랜드들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왔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런 옷을 하나 발견했어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옷이죠. 이렇게 패딩이고 페이크 펄도 달려있고 벨트도 달려있는 이 겨울 패딩이 가격이 1.5달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000원이 안 하는 가격인데 너무 의아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완전 이득이다 하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죠. 제가 안 담아가면은 누가 어차피 사갈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이제 갖고 다녔는데 이게 너무 더운 거예요. 겨울옷이니까. 그래서 되게 새삼스럽게 아니 이렇게 멀쩡한 옷이 어떻게 2,000원이 안 돼? 라는 좀 호기심이 들었어요. 제가 가격표에서 본 가격은 1.5달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용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살펴보면서 발견한 진짜 비용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이제 옷의 가격의 비밀. 어떻게 이렇게 쌀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재료 가격이 싸다는 거였어요. 저는 환경에 관심이 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장바구니나 에코백, 뭐 그 텀블러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플라스틱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옷을 사러 갈 때도 저는 항상 에코백을 가지고 가서 플라스틱 백에 줄까 하면 아니 나 여기다 담아갈게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 백에 담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에코백에 담고 있던 그 물건이 뭘로 만들어진 거였는지는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이 합성섬유였어요. 합성섬유라는 게 플라스틱이랑 같은 성분인데 이제 실처럼 얇게 뽑아서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염색을 시키면 우리가 입는 옷이 되더라고요. 옷장에 옷이 10벌이 있으면 7벌 정도가 합성섬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플라스틱을 줄이자라고 해도 옷을 저처럼 과거에 저처럼 많이 소비했던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그 옷에 숨겨진 진짜 비용은 환경 오염이었어요. 우리가 그 하늘 아래 다른 색상 없다고 요거 조금 미묘하니까 달라, 요거는 하얀색이 조금 섞인 핑크색이니까 달라 하면서 옷을 저는 굉장히 많이 소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색을 구현하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염색 과정을 거쳐야 됐고 그에 대한 비용이 그대로 바다로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런 사진들 보면 되게 옛날 일인 것 같지 않나요? 요새 기후위기 시대에 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환경 오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기업이 나빠서 막 환경을 파괴시키려고 작정하고 폐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싸기 때문이래요. 이걸 일일이 필터하고 이런 기술을 마련하고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그냥 폐수를 버리고 벌금을 내는 게 싸니까 그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야 소비자들에게 1.5달러, 2달러짜리 옷을 팔 수 있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이렇게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로도 이뤄지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줘야 할 돈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의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더라고요. 혹시 이제 이 사진이 라나플라자라는 이제 참사 사건인데 혹시 라나플라자라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네요. 저도 당시에 이걸 처음 봤어요. 그 1.5달러짜리 패딩을 본 날 옷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지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랬거든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라나플라자 사건이 일어난 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근데 전 세계를 뒤집어 놓기는커녕 저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2013년 4월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라나플라자라는 건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 건물은 의류봉제 공장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물이었는데 건물 외벽에 엄청 크게 금이 가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출근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으면 못 들어갈 거예요. 되게 위험하니까. 당시에 손님들은 다 막았대요.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는 1, 2층은 상가였는데 손님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면서 노동자들은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출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건물이 거의 종잇장처럼 폭삭 무너져 내렸고 1,1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전쟁도 남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구나 하고 저도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사망해야 했던 그 노동자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그거 누가 입고 있었냐 하면 딱 저였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에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적당히 예쁜 옷을 입고 싶은, 그래서 아까 자라나 H&M이나 유니클로 같은 데 가서 시즌마다 적당히 깔끔한 옷 입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저렴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저보다도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망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표를 보면서 되게 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저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다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 물리적인 쓰레기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아프리카의 사막에 이 폐섬유가 버려진 건데 옷이 만들어진 것도 인건비가 저렴했던 개발도상국이라면 버려지는 것도 개발도상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초록색 헌옷 수거하면 옷을 많이 버리는데 길거리 가면서 옷이 막 이렇게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본 적이 없죠. 저는 적어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옷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고 보니까 이 개발도상국으로 또다시 정가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소들은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다 하면 그게 이제 산인 줄 알겠죠. 그래서 이 옷 쓰레기 산에 올라가서 여물 대신에 총바지 조각을 씹어 먹어요. 그래서 이 이제 배경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송아지들도 이제 엄마 소가 가니까 따라가서 먹고 당연히 옷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죽어서 이제 부검을 해보면 그냥 그 청바지 조각, 섬유 조각이 그대로 발견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날개인가? 우리를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가게 하는 날개인가 생각해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책을 쓰면서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글을 썼는데 그 긴 글의 토대가 됐던 이러한 내용들은 그 패딩을 발견한 1.5달러짜리 패딩을 발견한 날에 대부분 그냥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딱 노트북을 덮으면서 나 이제 옷을 안 사야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몰랐고요. 뭐 이렇게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쟤도 뭐 결심을 했다, 뭐 내일부터 운동 갈래, 뭐 공부할래 하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 또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 뭐 동료들도 썩 대단해 라는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너 나이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왜 아니면 나중에 입고 싶어도 못 입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너도 좀 네 나이 때 잘 좀 즐겨야 되지 않아?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헌옷 입는 게 좀 찝찝하지 않냐. 제가 이제 새 옷을 사지 않기로 하면서 뭐 중고 거래를 한다거나 빈티지를 한다거나 옷을 교환해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건 좀 뭔가 특히 좀 어른 부모님 세대들은 기운이 좀 안 좋다, 이런 문화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도 좀 깨달았고, 제가 그동안 쇼핑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그쪽은 평생 살 옷을 지금까지 다 샀으니까 안 사도 되나 보죠. 저는 원래 옷을 많이 안 사서 조금씩 사야 돼요 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너무 이제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옷이 없어서 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옷은 항상 많았어요. 옷장이 항상 가득 차 있는데 작년에 뭐 입었지? 작년 여름에 도대체 뭐 입었지? 하고 또 옷을 사러 가는 악순환이 옷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옷이 많이 있으니까 안 사도 돼요 라는 것도 쇼핑을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실천을 잘하는, 애초부터 소비를 안 하는 그런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아예 안 해보자라는 결심을 한지 그래도 몇 년이 된 사람으로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책을 쓰기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사실 책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되어준 그 이야기는 나 혼자 해서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절망감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실천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내가 비건을 하기로 했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로 했어 해도 어디선가 막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 많이 고기들이 버려진다거나, 아니면 뭐 저로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온다거나 자라 세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도 옷을 안 산 지 한 2,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한번 세게 왔던 것 같아요. 다 의미 없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나에서 우리로, 우리 지구, 그리고 지구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건데, 저는 다시 그 시작점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큰 대의가 있어서 이 기후위기를 내가 옷을 사지 않음으로써 막아보겠어 하면 저는 솔직히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라랑 쉬인이랑 테무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옷 하나 안 산다고 그걸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려던 것도 안 되고 이거 다 의미 없어 하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방향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발견한 의외의 장점은 내가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였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쇼핑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시간만 쓰는 거 아니죠. 돈도 많이 쓰죠. 월급 벌어서 옷 사고 가방 사고 또 나이에 따라서 뭐 명품백 사고 뭐 차 사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또 회사를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이유로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돌아보니 나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볼 시간이 한 번도 없었구나라는 걸 저는 좀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그냥 옷 사러 가는 게 저의 작고 소중한 그리고 유일한 취미였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풀리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아지고 축하하면서 같이 쇼핑하러 가고 했는데, 지금은 좀 저의 습관이 많이 바뀐 게 이게 뭔가 글쓰기라고 하면 조금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만의 리추얼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어떤 옷을 사고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분석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또 옷을 사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가진 옷을 분석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나한테 안 어울리지?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왜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라고 하면서 그 이유와 기준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어떤 지속 가능한 옷이 있을까? 파타고니아를 사야겠다. 프라이탁을 사야겠다. 그럼 내가 재생섬유 옷을 사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또 다른 소비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기준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특히 옷은 이미 내 옷장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장 안에 있는 옷들 중에서 내가 이 옷은 왜 샀었고 이 옷은 내가 어떤 이유로 좋아하고 또 어떤 이유로 손이 가지 않는지를 조금 객관화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멋의 기준이 저에게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안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옷장을 비우기 위한 미니멀리즘 팁을 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실질적인 팁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 멋의 기준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준이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누구처럼 입고 싶다. 아니면 어떤 브랜드가 유행하니까 그걸 입고 어디 모임에 나가서 내가 이런 걸 입을 정도로 트렌디한 사람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멋의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사실 지금 이 옷은 30년 정도 된 저희 엄마 옷이거든요.
근데 이 옷을 입는 게 예전에는 아 너무 낡았어, 뭐 여기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안 입고 새 옷을 사는 게 내 멋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아니 이게 뭐 조금 해지면 어때? 이거 엄마 옷이고 내가 30년째 입은 옷이고 앞으로 더 많이 입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새로운 멋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꼭 뭐 유행이 바뀐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되게 트렌디해 보인다는 이유로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옷에 대한 뭐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옷이란 게 옷 자체로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나서 입는 베넷저고리부터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때 입는 수의까지 정말 제2의 피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가는 이 제2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일회용품처럼 싸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애가 아니라 정말 나의 자아를 투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개인 만큼 내가 입고 있는 옷, 뭐 내가 평상시에 소비하는 그 습관이 어떤 모양새인지, 그리고 그 옷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내 앞에 어떻게 왔고 앞으로 사라진 후엔 어디로 가는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어디를 안 갈 수 없잖아요. 매일 아침에 옷을 뭐 입지 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멋의 기준을 내 안으로 가져오면 훨씬 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더 좋은 의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이, 그리고 제가 고른 이 선택이 앞으로 지구와 함께 살아갈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옷 한 벌의 여정을 따라가며 지구로 가는 나의 한 걸음이 가진 힘을 되새겨주신 이소연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연사님의 이야기만이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나, 우리, 지구로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마지막 길은 앞으로의 여정, 미래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혹은 화성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그러나 미래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들에게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 버려지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손전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모셔볼 한요셉 연사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자원공학 전공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과학의 약속, 쓰레기에서 미래를 캐다. 한요셉 연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요셉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주말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초등학생 1학년, 6학년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나온다는 건 마눌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을 잘 듣고 뭐 하나 배워 가신다면 저희 와이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고요. 일단 굉장히 거창한 것보다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라는 정도에 대한 관점을 좀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부터 사실은 저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코로나 이후부터 제가 이제 플라스틱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또는 이제 정부 부처 아니면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연을 하고 그들과 생활하다 보면서 본의 아니게 책임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섭외 왔을 때 주말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와이프한테 상의 얘기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좀 더 하나라도 좀 배워가시고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위치고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라고 이제 여기서 같이 팀을 위해서 워딩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쓰레기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쓰레기라는 저기에서 미래를 어떻게 캐고 있고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의 소개는 좀 여러 가지 적었는데 뭐 잘 알다시피 PR의 시대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런 이 정도만 하고 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2050년 저 바라볼 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언제? 2017년에. 그래서 연도를 좀 알아야 되는 게 2017년에 BBC에서 2050년 인류가 직면할 10가지 도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한번 발표가 된 경우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참 예측을 잘한 것 같죠? 지금 현재 보면. 그 중에 한 6번과 7번이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2018년쯤에 이제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 자체 내에서의 2050년, 즉 2020년을 코앞에 다다르고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보고서를 발표하면서 5가지의 이슈를 발표를 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이제 미세먼지, 네 번째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정의되고 있는데 이게 또 모든 환경과 자원 또는 그때 이슈는 그 당시에 반영되고 있던 사건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2018년에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대란이라고 한번 난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굉장히 어리시니까 그죠? 아파트에서 쓰레기 수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번 난리가 나서 막 아파트 단지에서 이거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폐기물 업체 안 가져가냐 이랬는데 실제로는 폐기물 쓰레기를 안 가져간 게 아니고 폐 비닐을 안 가져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18년에 폐 비닐, 왜 해외에서 들어오는 폐 쓰레기를 안 받겠다라고 중국이 선언을 해요. 그래서 폐 비닐을 업체가 가져가서 대한민국의 선별장에 가져가서 중국에 갖다가 납품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마치 폐 비닐은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서비스 물품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페트병 있죠 여러분.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로 너희들 안 처리하는 폐비닐 가져갈게 이거였어요. 근데 중국 활로가 막히니까 업체들이 못 갖고 간 거죠. 네, 못 갖고 간 거예요.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시기에 신기하게도 자원순환기본계획법이라는 게 2000년 초반부터 논의가 됐던 게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재활용하는 연구자들로서는 이제 꿈에 그리던 자원순환기본계획법이 2018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하는데 그 해 한 여름쯤이었나요? 이게 아마 수거 거부하고 기사가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2018년 때 나왔던 뉴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어찌어찌 하고 있는데 2019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옛날 얘기인가요? 2019년에 크게 2가지밖에 없었어요. 중국발 미세먼지.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수 처리랑 하수 처리장을 전수가 다 한다. 필터를 다 걸고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죠? 네, 나왔죠? 그래서 이 2개가 이슈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죠? 공기청정기 엄청나게 팔리고, 예, 브리타 엄청 팔리죠. 브리타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거 난리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2020년 1월 20날 저 날짜가 잊혀지지 않죠. 왜? 우리 아이가 이제 3월 1일 학교 가야 되는데 제가 2월 20날 이사 갔거든요. 학교 오분에 맞춰서. 근데 1월 20날 저게 발병이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공시가 되죠. 이거 하나 때문에 갖고 있던 모든 이슈들이 다 싸그리 몽땅 다 하고 마스크 사야 되고 지금 뭐 마치 독감처럼 누구 걸리면 갔다 오면 돼 라고 하지만 한 명 걸리는 순간 그 사람 추적해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죠? 마치 좋은 곳처럼 굉장히 무서운 시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여러분 많이 잊혀졌죠. 그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저것 때문에 걸리면 난리 난데도 불구하고 그해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해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죠? 죽기 직전인데 마스크 안 쓰면 쳐다도 안 보고 그죠? 죄인처럼 기침했다가는 그죠? 마스크 벗고 기침하는 순간 끌려가요 진짜. 나가지 마야 됐죠, 그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걸 선언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저런 걸 해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더 흥미로운 건 여기 옆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라는 걸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참 신기해요. 외우기 좋으라고 했나요? 네. 12월 25일 날 투명 페트 분리배출 시행 방법을 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직접 보시게 되면 투명 페트병은 따로 뭐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뭐 법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있어요.
돈이 됩니다. 페트는 돈이 돼요. 그래서 페트는 따로 해주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듯이 폐비닐 그리고 업체가 싫어하는 것까지 수거 안 해가요. 해줘야 됩니다. 법으로도 됐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도 한 환경부 자문도 굉장히 오래 하고 기획도 많이 했는데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사무관들 높으신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제서야 그분들 입에서 페트병이 아닌 여러분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PP라는 PE 뭐 이런 다른 생활용 플라스틱 PP는 그냥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라탕이나 이제 중국집에서 뜨거운 거 시키면 뜨거운 플라스틱 오는 거 있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플라스틱. 그게 이제 PP.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되는 플라스틱. PE. 포장지 얇은 거. 돌리면 누그러지는 거. 열에 약한 거. 열에 강하니까 비싸겠죠. 그죠? 페트는 많이 비싸고 그 다음 비싼 거. PP. 그리고 또 하나 상식으로 알아야겠다. 전자 폐기물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중에 제일 비싼 거. ABS. 대표적인 거 어디죠? 세탁기. 냉장고. 백색가전에 나오는 플라스틱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돈을 주고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환경부 입에서 이제 PP를 관심 갖게 된 게 불과 2, 3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노력은 30년, 40년 전부터 했는데, 그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제서야 PPP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왜 2020년 저 대한민국이 난리난 저 시즌에 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느냐?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정시적으로 나온 자료인데 중국은 노내죠. 그죠? 그 해 연도별 탄소 발생량, 이산화탄소 발생량인데 중국은 저기 위에 있어요. 항상 노냅니다. 중국은. 그죠? 중국은 노내. 잊어버려요. 다 2008년 기준으로 감량이 되고 있어요. 나라별. 대한민국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UN 모든 협의국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중국은 잘하고 왜 우리한테 그래, 그죠? 하지만 경향이 중요하다, 그죠? 증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증가해요, 실제. 난 이 지표가 산업의 지표랑 사실 연관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산업이 좀 액티브하게 돌아간다는 지표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죠. 1998년 교토 의정서 이후에 2018년에 한번 파리 의정서 협약을 맺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대한민국이 이제 반기문 그때 사무총장이 계셨죠.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NC5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부산에서 UN 플라스틱 협약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지금 이제 제네바로 넘어갔나요? 6회 INC 6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부산 백스코에서 그때 저도 발표를 했는데 기조로 그때 만약에 전국과 개발도상국하고 모든 나라가 합의됐으면 부산 협약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플라스틱이. 사실은 저희는 협약이 되라. 부산이 찍히잖아요. 대한민국 이름이 찍히잖아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장인데 그래서 파리 협정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숫자는 뭐 상식선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로, 넷 제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탄소 제로가 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2050년간 아예 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2050년 되면은 대부분 제 나이는 넘어서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를 1.5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래 처음에는 2도였어요. 근데 2도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5도까지만 억제하자. 그리고 2018년 기준에 세계 10위였어요. 대한민국. 그죠? 그리고 2018년 계속 2018년이 기준입니다. 2018년에 저희가 그때 기준으로 언제죠? 2030년에 40%를 감축해야 돼요. 근데 2040년 얼마 안 남았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40% 감축해야 된다. 이거를 안 지키면 이게 NDC라고 해서 국가별 결정 권한이라고 해서 국가한테 각자 니들이 갖고 있는 안을 갖고 와봐라고 했어요. 그게 NDC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주 강력하게 2018년 기준 40% 감량할게 라고 국제사회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안 갖고 오면 뭐 제재나 이런 건 없겠죠. 하지만 이제 국가 신뢰도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아리백이라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다 전환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전체 된 게 한 134개국. 이 수치는 이제 굉장히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 굉장히 얘기했는데 순환자원 얘기하는데 왜 탄소 중립 저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전환, 산업, 이 전환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전기 생산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산업과 전기 생산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시키면 한 80%는 다 억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체 퍼센트에서 굉장히 나머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폐기물이 제가 하고 있는 자원 순환의 이제 한 파트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한 요 정도 이제 감축률이 비율이 보시게 되면 폐기물이 전체 산업에서 전환에서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흥미롭게도 이 폐기물 파트에서 생활 폐기물에 대한 이런 지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산업이 1, 2위 산업이 철강과 시멘트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도 AI 많이 얘기하니까 AI 강북처럼 보이지만 강북으로 가야죠. 근데 철강과 시멘트가 거의 대한민국 석유화학 요 세 개가 거의 메이저예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근데 철강과 석유, 시멘트에서는 플라스틱이 원료로 쓰여요. 네. 쓰레기를 지금도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플라스틱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안 되거나 순환을 안 시키면 이 철강, 석유, 시멘트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다 외부에서 쓰레기를 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배출이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못 버려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래. 여러분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쓰레기를 버려도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와이프가 뭘 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진짜 마라탕 이렇게 해서 갖고 오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식초에 뜨거운 물에 빨간 거 다 녹여서 버려요. 와이프가 엄청 뭐라 하죠. 근데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리사이클이라는 거 뭐 잘 아시잖아요. 근데 리사이클링. 근데 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전시 전체에서 그 동네 전체 부녀회부터 해서 조합원들 다 모여놓고 제가 전국 대표 기조발제를 했어요.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어요. 근데 제가 제가 대표자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걸 많이 하니까 한참 하고 끝났는데 거기 있는 부녀회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엄청 공격하다가. 왜냐면 엄청나게 동네마다 분리수거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안관처럼 동네를 지키고 있던 거죠. 폐기물 수거 업체가 오면 여러분 맞아요. 다 수거 선별했는데 덤프 트럭에 다 그냥 혼합해서 가져갑니다. 이것도 정책의 문제예요. 지원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거 선별하는 애들은 그거 낮게도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섞어버려요. 선별장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막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환경에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든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순환시킨다. 갖고 온다. 그게 저희의 롤이고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저희가 정말 자원순환이라는 요 용어 쓰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드디어 2018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고요. 2025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이죠.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나왔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기업들은 엄청 싫어해요. 네, 엄청 싫어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것도 좀 상식선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원순환기법법은 드디어 쓰레기가 쓰레기로서의 인정을 받지 않고 자원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면 거래가 돼요. 이제 팔고 자시고. 그리고 쓰레기 업체가 이게 자원순환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쓰레기는 폐기물은 지붕이 있는 데다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야대에다 관리해도 돼요. 그만큼 이제 차로도 이동이 가능한 게 드디어 2018년에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느리죠. 근데 2025년에 나온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은 이제 강제로 모든 제조업이 리사이클링된 원료를 임의적으로 써라라는 거예요. 기업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대표가 어디죠? 싫어하는 회사가? 네, 현대자동차. 아, 여기 정보물센터네요.
2025년까지 아마 20%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그대로 쓰셔야 돼요. 예. 그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애플은 참 잘하고 있어요. 자체 내 순환 시스템 만들고 있죠. 그렇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순환 자원은 뭐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순환 자원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2000년 초반에는 이렇게 전자제품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금속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가가 많으니까 그전에 이제 도시 방산이라는 워딩이 있었고 그것들을 지금 많이도 회수하고 있고 업체가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실제로 물질을 새롭게 다시 쓴다는 거는 그 물질이 그대로 쓰냐 아니면 특정 물질을 뽑아내냐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 나름대로 5가지를 정리했거든요. 물질을 다시 쓴다. 어떻게든 순환하냐. 이거 5가지인데 5가지를 제가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도 생각보다 이슈가 좀 있어야 돼요. 환경은 사회적 이슈와 관심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냥 글로벌 이벤트가 팡 하고 터져야 돼요. 대표적인 거 전기차죠. 빵 하고 터졌죠. 네. 여러분 전기차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직 차가 없으신가요? 근데 전기차가 요즘 사실은 둔화됐죠. 판매가 캐즘 때문에. 근데 결국엔 그렇게 가야 돼요. 전기차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BMW나 메이저 회사들이 내연기관 개발을 멈췄잖아요. 다시 하면 모르겠어요. 멈췄잖아요. 결국엔 가야 되니까 그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순환자원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꼭 아셔야 되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사실 중국발의 자원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장난치면 전 세계가 막 움직여요. 예.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또 민간국가 아닙니까? 저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사실 사고를 치면 저희는 좀 되게 일이 바빠져요. 많이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전자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2015년에서 29년에 이때 나온 것만 해도 전 세계의 그 무게가 에펠탑 무게 벌써 오버했고요.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적이 아니고요. 매년. 엄청나죠. 대한민국은 현재 이 전자폐기물도 수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나요? 근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쓰던 핸드폰 변경하실 때 보상 판매해서 판매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게임기를 쓰든, 그죠? 알람으로 쓰든, 디스플레이용으로 쓰든, 아이들 유튜브로 쓰든, 그죠? 잘 안 내놓죠? 그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굉장히 공익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한 대에 한 10,000원이라도 주고 해라. 그런 공익 사업도 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전자폐기물도 굉장히 큰 순환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휴대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원으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 테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플라스틱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플라스틱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사업장의 플라스틱 보십시오. 크게 증가량이 그렇지는 않은데 확실히 생활기는 코로나 이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된 건 맞고요. 또 하나 늘어난 거는 요즘 1인 시대 1인 가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달이 좀 많아졌어요. 그죠? 배달이 많아졌고 포장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여전히 생활계 폐기물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뭐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위다. 엄청난 나라인 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서 연사님 중에 옷을 사지 않겠다. 그만큼 캠페인 노력하겠다. 사람이 헐벗고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저희의 역할인데 플라스틱도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쓸 때 쓰고 버리는 것만 여러분이 잘해주시면 돼요. 버리는 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그 의성 쓰레기산이라고 BBC에서 한번 그때 메인 헤드라인으로 빵 하고 터지니까 그때 실사진인데 이게 1년 8개월 만에 다 치워졌거든요. 근데 절대 안 치워진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이거. 근데 언론이 이렇게 없었더라고요. 한번 나오니까 이걸 다 치웠는데 이때 20만 톤 쓰레기 한 300억 들었거든요. 예, 근데 100% 다 열 처리했어요. 예, 하나도 물질로 재활용한 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플라스틱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1인 가구 증가해서 뭐 이 통계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이런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품질이 자꾸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으로 또 못 넘어가는 누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탈플라스틱 사회로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좀 다행인 거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산업에. 그때도 저 분야회 분들하고 얘기할 때 환경부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본인들의 자녀들이다. 정말 밤새워서 일하고 있다라고 제가 괜히 변호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공무원들 욕하기 전에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저는 공무원 못하겠더라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고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실제로 플라스틱이 뭐가 증가하느냐라고 봤더니 참 안타깝게도 일회용만 늘었어요. 일회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회용을 줄이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회용. 그래서 여기 예시인데 플라스틱 컵을 그때 나온 걸 일일로 줄을 쫙 세보려면 벌써 달에도 벌써 갈 정도로 1년 발생치가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일회용을 조금 억제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포장 음식 해왔을 때 음식물이 좀 묻으면 페트병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배출통에다 버려야 될까요? 종량제에다 버려야 될까요? 종량제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절대로 오염물질, 특히 음식물이 묻으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시는 게 현명해요. 걔 물질 하나 들어오면 공장이 멈춰요. 그 큰 공장이. 걔 하나 때문에 병 하나가 수만 개의 병을 오염시켜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것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주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급격하게 아시는 거는 실제로 플라스틱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회사가 레고예요. 근데 레고에서 제일 많이 원료를 받는 데가 어디 기업인지 아세요? 흥미롭게도 LG화학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레고가 LG화학을 압박했어요. 너희들 모든 플라스틱의 재활용 시스템을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코로나 터지기 한 2019년, 2018년에 저희 연구팀하고도 막 협의를 했어요. 레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는 이제 이케아나 이런 데 가보면 사탕수수로 만든 지퍼백이라든지 이런 레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지금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폐플라스틱,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석유계에서 오니까 다시 석유로 돌아오자 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대한민국은 사실은 정유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기업도 이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굉장히 좀 많은 사례가 있죠. 해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망이죠. 어망은 거의 100% 나일론이에요. 나일론도 좀 비싼 소재인 건 맞아요. 근데 나일론이 참 좋은 거는 나일론은 신발에 여러분 끈 있죠. 끈이 다 100% 나일론. 그래서 아디다스 제가 아디다스 코리아도 봤는데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보통 한 20에서 30%는 해양 폐기물 나일론으로 촬영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품질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QC라든지 품질 기준이 좀 더 엄격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회용품들은 일단 싹 다 녹여가지고 저급이지만 어떻게든 포장재라도 다시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배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되고 너무 많이 지금 나오니까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죠. 대한민국에서도 좀 사업이 되는데 이런 약간의 지금 과도기의 의미로 인해서 지금 약간 배터리 산업이 조금 재활용 산업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배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배터리의 제조조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 자세히 보면 여러분 배터리 차에 그러니까 테슬라를 7천만 원에 샀다. 이게 평균적인 건 아니겠지만 7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배터리 값이 한 3, 4천만 원 정도 하죠. 차값의 30%가 넘어요, 배터리가. 근데 배터리를 까고 보면 배터리 전체 51%가 양극재예요. 그러니까 금속이죠. 금속이 51%의 가격을 차지해요. 그리고 매저팩처링에 대한 코스트가 24%가 제조비용이죠. 그리고 에노드, 그 다음에 분리막 이런 소자들 전부 다 해서 전체 다 해서 소자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70%니까 2천만 원의 원료 값이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값을 낮추고 싶어도 원료가 중국발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장난치면 원료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같이 물질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버리는 거 끌고 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 음극재 생산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예요. 포스코가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양극재 재가공하는 건 세계 3위.
그리고 이런 올려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게 세계 4위예요. 엄청나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중국 이런 큰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터리 제조에 이런 기업이 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같이 원료를 다시 재활용하거나 다시 갖고 와야 할 연구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은 다음 같은 프로세스에서 정리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배터리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한 성능이 10%만 떨어져도 내가 예를 들어 한 400m, 400km 정도 갔는데 한 300km 간다고 그러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성능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든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넘기고요. 정말 이제 성능이 이제 푸하게 떨어지면 저희같이 이제 실제로 재활용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다 뽑아놔가지고 다시 배터리로 돌려보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는 굉장히 이제 돈이 되는 금속 물질들이라 원래 하던 분이 좀 많아서 저는 음극재를 많이 해요. 저는 탄소에 좀 꽂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탄소 과제도 하고 있고 플라스틱 과제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연이 돼가지고 제가 저희 연구에 관심 많으시면 저희 연구원 언제든지 아무 분이나 민간인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홍보도 해드리고 견학도 해드리거든요. 이게 보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컨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꼭 제가 마지막에 꼭 얘기하는 건데 제 연구하는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해요. 네, 전부 다 AI, 우주, 그죠? 뭐 이런 거, 첨단 기술, 인공지능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수소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재활용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안될과를 나갔는데 안될과 아시죠? 근데 거기 다들 청년 연구했던 분들이잖아요. 그 전에 그런 분들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리뷰를 했더니 제가 막 초라한 거예요, 제 느낌상. 와, 막 우주에 저기 막 150강년을 어떻게 측정한 거야? 근데 우리는 모아가지고 쓰레기나. 야, 쓰레기! 이런 고양이 사체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딸려 들어오고 다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런 거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부 소관 정부 출연 기관 25개 중에 저희같이 연구하는 딱 전철이라고 하죠, 산업에서. 이게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저희 팀밖에 없어요. 다 해서 20명이 참 돼요. 그 중에 저같이 이제 나대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과학인 또는 연구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어떤 정보를 좀 통하면 좀 가장 기본적인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쇼츠를 봤는데 아시죠? 작년에 미국에서 지금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세계적으로 9%밖에 안 된다. 이거 전 세계 사기다! 라고 해서 앱손모빌을 미국 시민단체가 거의 소송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다 사기꾼이었는데 그래서 나한테 다 보상해! 라고 했어요. 9%밖에 안 되니까. 그 9%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 재활용입니다. 그 물질 그대로 쓰는 거. 대한민국의 물질 재활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환경부 입장에서 대변해야 되니까 65%예요. 굉장히 높죠? 자, 이제 그린피스의 이제 입장을 대변해 줄게요. 19%밖에 안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연료 태우거나 소각하는 것도 물질 재활용으로 좀 잡아요. 근데 전 세계가 9%인 건 맞아요. 5년 사이에 2%밖에 안 올랐어요. 전 세계가.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0% 정도 되거든요. 난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해요. 이 수치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진짜 여러분들이 만든 수치다. 근데 그 쇼츠에서는 다 사기꾼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좀 쓰레기에 좀 버리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좀 등치가 큰데 저도 잔반을 잘 안 남겨요. 쓰레기 다 보고 잔반 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버리시고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의 지평을 열어주는 강연이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한 걸음마다 쓰레기의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신 한유샘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로써 모든 강연이 종료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시간의 강연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같은 공간과 시간을 향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채로운 너머로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길에 의미 있는 발자취로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신 정수연 연사님, 김주희 연사님, 이소연 연사님, 한효슬 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경품 추첨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강연 참관객 설문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참여는 앞으로 더 나은 강연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오니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을 완료한 뒤에는 스태프에게 완료된 화면을 보여주시면 번호표 종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강연 사진과 함께 생활가전 전문 브랜드 다룸과 테드x 한양유 인스타그램을 계정해서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번호표를 또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